네, 벌써 9강입니다. 처음 1강 시작할 때 여기 오신 분들이 반팔을 입고 오셨던 게 기억이 나는데 벌써 옷이 이렇게 두꺼워졌습니다. 그동안 꾸준히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네, 그러면 오늘의 강연자를 소개할 시간입니다. 서울대 물리천문학부 임명신 교수님을 큰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네, 오늘 제가 얘기할 내용은 현대과학이 바라본 우주의 미래가 어떠할 것인지, 그리고 천문학의 미래는 어떻게 변모해 나갈 것인지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 그림은 무엇이냐면 지구상에서 볼 수 있는 우주의 모습이죠. 여기 보이는 은하수는 우리 태양계가 속해 있는 우리 은하의 단면도가 되고요. 또 다른 은하가 보이는데 혹시 아시겠어요? 가운데쯤 보면 안드로메다 은하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 안드로메다 은하는 빛의 속도로 가서 약 300만 년을 가야 갈 수 있는 그런 은하가 되죠. 지금 현재는 이렇게 생겼지만 수십억 년이 지나면 그 모습이 바뀌게 됩니다. 안드로메다 은하와 우리 은하는 서로 가까이 오고 있는 중이에요. 그래서 한 수십억 년이 지나면 충돌을 시작하게 되고요. 그리고 이게 그 충돌 과정이 한 수십억 년 계속이 됩니다. 그런 다음에 한참 지나고 나서 결국은 두 개의 은하는 합체를 하게 되고요. 그리고 그것이 어떤 모습을 보이냐면 여기 나오는 것처럼 타원 은하 같은 모습을 띠게 됩니다. 그래서 그 70억 년 정도 지나게 되면 지구상에서 보는 밤하늘의 모습은 완전히 다르게 되어 올 것이고요. 물론 이것은 우리 인류가 그리고 지구가 그때까지 살아남는다는 과정 아래에 있습니다. 우주에는 저희가 지구상에서 일어나는 일, 그다음에 태양계에서 일어나는 일, 그런 걸 많이 들으셨죠. 인류를 위협하는 일들이 많이 있지만 좀 더 큰 시각으로 우주를 살피다 보면 이런 식으로 이제 우리에게 위협이 될 수 있는 또 사건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주의 미래는 어떻게 될까, 그런 것을 이제 강연하게 됐죠. 자, 이 그림은 허블 우주망원경이 찍은 심우주의 모습입니다. 아주 희미한 은하까지 볼 수 있게 이렇게 우주의 빈 공간을 갖다 찍은 것인데, 그렇게 찍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많은 은하들이 여기 보이죠. 예, 여기에는 저희가 알고 있는 항성은 거의 없어요. 이 중에 은하들은 어떤 은하는 수십억 광년이 떨어져 있고요. 어떤 것들은 100억 광년 이상 떨어져 있는 은하도 있습니다. 이 아까 안드로메다 은하는 300만 광년, 그렇죠? 아득히 먼 곳에 있는 것 같지만 굉장히 가까이 있는 그런 은하예요. 거기에 비하면 이것들은 진짜 멀리 멀리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이 은하 하나에는 잘 아시겠지만 태양과 같은 항성들이 약 한 1000억 개 정도가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우리 은하 같은 경우에는 그 지름이 10만 광년 정도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이런 것들이 우주에 이렇게 많이 있는 거예요. 이것은 이제 슬로운 디지털 스카이 서베라고 하는 우주를 넓게 봐가지고 이 은하들이 우주에 어떻게 분포를 하고 있는지를 갖다가 탐사하는 그런 탐사 프로젝트에서 얻은 자료 사진인데요. 여기 보이는 것은 M51이라고 하는 은하입니다. 좀 더 이 사진을 줌아웃 시키면서 우주의 은하들이 어떻게 분포를 하고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렇게 하니까 약간 주변에 있는 은하들이 조금씩 보이기 시작하고요. 더 줌아웃을 하니까 더 많은 은하들이 보입니다. 더 줌아웃을 하게 되면 아까 봤던 작은 은하들이 이제 점처럼 점점 작아지게 되죠. 더 줌아웃을 시킬 수 있고요. 한 번 더 할 수 있나요? 더 할 수 있네요. 우주는 더 넓은 것 같습니다. 아까 봤던 M51은 매우 작아졌고요. 한 번 더 줌아웃 시켜볼까요? 예, 이렇게 되면 M51은 거의 점처럼 보이게 되고요. 여기에 보실 수 있는 주변에 있는 잡신호처럼 보이는 것들이잖아요. 잡음과 같이 보이는 것들, 잡음이 아니라 그들은 은하 하나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우주에는 이렇게 은하들이 많이 가득 차 있고요. 그리고 분포를 보시면 알겠지만 은하들은 거의 균일하게 분포하고 있죠. 예, 이런 사진으로부터 알 수 있는 것은 우주에는 은하들이 굉장히 많이 있고 걔네들은 또 균일하게 분포를 하고 있구나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예, 얼마나 많은 은하가 있을까요? 예, 제가 100원짜리를 준비를 해왔습니다. 다행히도 100원짜리 앞에 있는 사람이 이순신 장군이죠. 예, 세종대왕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손을 뻗고서 이게 100원짜리를 보면 이제 100원짜리에 이순신 장군의 눈이 가리는 그런 면적이 있죠. 그것이 아까 보여드렸던
허블 울트라 딥 필드라고 하는 허블 우주망으로 찍은 사진이 내 보이는 그 지역이 그 정도 면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주에는 은하들이 균일하게 분포하고 있기 때문에 이 이순신 장군의 눈 속에 있는 은하들의 숫자를 세면 그것을 갖다 우주 그 전체 면적으로 환산을 해서 우주에 얼마만큼 많은 은하들이 있는지를 알 수가 있죠. 이순신 장군 눈 속에는 얼마만큼 은하가 있을까요? 아까 허블 울트라 딥 필드를 보셨으니까 아마 몇 개 있는지 아실 것 같은데 몇 개 있나요? 약 수천 개의 은하가 있습니다. 예. 그런데 막상 이게 1929년에 허블과 휴메이슨이 이런 결과를 발표해요. 그 당시 최대 망원경이었던 마운트 윌슨에 있는 이제 그 2.5m 망원경을 가지고 이 사람들이 은하들의 거리와 그 은하들의 시선 속도로 쟀어요. 그랬더니 은하들이 우리에게서 멀어지고 있었어요. 어떤 식으로 멀어지냐? 좀 먼 은하일수록 더 빠른 속도로 멀어지고 있었습니다. 예, 그래서 우주가 팽창하고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게 되고요. 그렇게 되면 아인슈타인은 어떻게 했어요? 실망하겠죠. 실수했구나 하고 억울해하고 결국 이제 우주 상수를 도입한 것은 내 인생 최대의 실수구나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예, 진짜 실수였는지 아닌지는 나중에 또 밝혀집니다. 그래서 우주가 팽창하고 있다는 것은 시계를 거꾸로 돌리면 언젠가는 좀 더 작은 세계였다는 뜻이 되겠고요. 우주의 시작이 있었다라는 말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주는 빅뱅으로부터 이렇게 시작이 되고 계산을 해보면 우주의 나이는 약 138억 년 정도 된다는 사실이 지금까지 알려져 있습니다. 이렇게 지금 계속 팽창을 하고 있습니다. 우주가 팽창하고 있다면 그러면 우주의 미래는 어떻게 될까? 그것이 한 1990년대 중반까지 굉장히 논란거리였고요. 우주가 팽창하면 그냥 팽창하니까 계속 관성으로 팽창하겠거니라고 생각되지만 실제로 우주에는 뭐가 있겠어요? 물질이 있죠. 물질은 질량을 가지고 있죠. 질량이 가지고 있는 물질은 어떤 힘을 작용합니까? 중력이라고 하는 끌어당기는 힘을 작용합니다. 그래서 멀어지고 있는데 서로 잡아당겨서 결국은 팽창 속도를 줄이려는 방향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주는 물질이 있는 곳에서는 감속 팽창을 갖다가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 감속 팽창을 하다가 만약 우주에 많은 물질이 있다면 무거운 우주라면 이런 식으로 멈췄다가 다시 수축을 해버리는 경우가 되겠고요. 이것은 닫힌 우주. 아니면 물질이 적게 있다면 이런 식으로 계속 팽창을 해나가는 열린 우주가 됩니다. 중간 경우를 갖다가 저희는 그 기하학적으로 봐서 이제 우주를 기하학적으로 봐서 편평한 우주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요. 편평한 우주이면서도 이상한 에너지인 암흑 에너지라는 것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감속 팽창을 하다가 우주가 더 빨리 가속 팽창을 하는 그런 이상한 경우도 생겨날 수 있습니다. 너무 이상해서 보통 사람들은 그 당시 사람들은 이제 믿질 않았죠. 이런 거는. 그래서 우주의 미래라는 것은 어떻게 결정이 되느냐? 우주 공간에 어떤 물질이 얼마나 많이 담겨져 있느냐에 따라서 결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여드리는 것 같이 빨간 선과 같이 가속 팽창하는 우주가 생길 수도 있고요. 무거운 우주라면 이렇게 팽창했다가 다시 수축을 하는 경우가 생길 수가 있겠습니다. 다양한 그런 가능성이 존재하는 거죠. 우주의 모습은 또 이제 이런 공률이라는 것으로 이제 파악할 수 있어요. 물질이 많으면 공간이 많이 휠 테고요. 그렇게 되면 우주는 닫혀 있는, 그러니까 여기 오징어 땅콩의 표면과 같은 그렇게 이제 닫혀 있는 우주가 되고 이런 경우에는 아까 말한 것처럼 팽창했다가 다시 수축하는 우주가 됩니다. 오징어 땅콩 우주가 무거운 우주가 되겠고요. 반대로 물질이 많지 않다면 우주의 공률은 음의 공률로 휘게 되고요. 그런 음의 공률을 가지고 있는 것은 감자칩입니다. 그래서 감자칩 우주가 되고 만약 우주가 편평하다면 그렇죠? 우주가 이제 소위 임계 밀도라고 하는 그런 이제 값을 가지고 있는 질량 밀도를 가지고 있다면 그것은 편평한 뻥튀기 같은 그런 우주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궁금해지죠. 과연 우리 우주에 얼마나 많은 물질들이 있을까? 그래서 우주의 질량, 에너지 밀도를 재야 됩니다. 아까 그 우주에는 은하하고 별들의 숫자를 잰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그들을 다 합쳐서 저희들은 그 은하와 별의 질량을 알고 있으니까 그리고 그것들이 담겨져 있는 부피도 알고잖아요. 그러니까 우주의 그 빛을 내는 물질들의 질량 밀도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해봤더니 우주를 편평하게 만들기 위해 필요한 임계 밀도의 0.4%밖에 되지 않는 거예요. 터무니없이 모자랍니다. 아닌데 그러면
우리 행성 같은 거는 볼 수 없잖아.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죠. 그러니까 행성이라든가 아니면 성간 기체 구름이라든가 우리가 쉽게 눈으로 볼 수 없는 그런 보통 물질들이 있죠. 그런 것들 다 긁어 모아서 합쳐도 보통 물질들의 질량 밀도는 임계 밀도의 4%밖에 되지 않는 거예요. 우주의 수축을 멈추기에는 터무니없이 모자라는 양입니다. 그러면 이게 끝인가? 그렇진 않아요. 흥미롭게도 은하가 많이 모여 있는 은하단이라든가 거기서 은하가 회전하는 모습, 또는 이런 식으로 이제 원반형을 가지고 있는 그런 은하에서 별들이 회전하는 모습을 보면 외곽부에 있는 별들이 생각보다 빨리 돌아요. 굉장히 빨리 돌아요. 이상해요. 여기서 이제 거리에 따라서, 그러니까 은하 중심부로부터의 거리에 따라서 그 회전 속도가 어떻게 바뀌냐, 별들의 회전 속도가 어떻게 바뀌는지를 보여주는 그림인데요. 점선으로 보이는 것은 보이는 물질만 있다고 가정해서 별들이 어떤 운동을 해야 되는지를 갖다 계산한 것입니다. 그렇지만 실제로 관측한 것은 노란색 점으로 표시되어 있는 것 같이 훨씬 더 빠른 속도를 가지고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하들은 안정적으로 그 모양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만약 이게 빨리 돌아서 이제 당겨주는 힘이 없다면 별들이 바깥으로 날아가 버려요. 그래서 은하가 소멸돼야 되는데 그렇지가 않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겠어요? 뭔가가 더 있어야겠죠. 끌어당기는 힘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물질이 아닌 다른 물질, 뭔가 우리가 볼 수 없는 물질이 있어야 된다는 결론을 얻게 되고요. 그것이 소위 저희가 얘기하는 암흑 물질이라는 것입니다. 암흑 물질은 볼 수가 없으니까, 눈으로 안 보이니까. 그렇지만 아까 별들의 운동을 봐서 뭔가가 있는 것 같아요. 중력을 작용하는 것이. 그래서 암흑 물질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실제로 저희가 알고 있는 보통 원소들, 그런 걸로 이루어져 있지 않은 다른 모르는 미지의 입자로 이루어져 있는 그런 물질이 암흑 물질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을 아까 그 중력의 법칙을 사용해서 관측 데이터로부터 그러면 암흑 물질은 얼마나 많이 있을까를 갖다 찾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암흑 에너지는 실제로 이제 그 양을 재보니까 임계 밀도의 73% 정도 되는 것이다라는 것이 알고 있습니다. 암흑 에너지의 유력한 후보로는 아까 아인슈타인이 괜히 도입을 했다고 하는 우주상수입니다. 우주상수라는 것은 또 좀 더 물리적으로 얘기하면 진공 에너지라는 것인데요. 텅 빈 공간에서 입자와 반입자가 생성됐다가 소멸되면서 그 에너지가 살짝 생겼다 하는데 그것이 이제 진공 에너지입니다. 우주의 팽창을 가속화시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업적으로 2011년에 노벨 물리학상이 세 사람에게 주어지게 되겠죠. 어떤 업적으로 이제 주어졌냐면 멀리 있는 초신성을 이용한 우주의 가속 팽창 발견입니다. 암흑 에너지의 발견 아니고 가속 팽창 발견이에요. 암흑 에너지의 정체는 아직도 오리무중입니다. 자, 그러면 정리하자면 그 우주의 질량 밀도, 질량 에너지 밀도 중 우리가 알고 있는 흔한 물질로 차지하는 비중은 임계 밀도의 4% 정도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23%는 암흑 물질, 그리고 나머지 73%는 암흑 에너지, 다 합치면 100%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주의 질량 에너지 밀도는 거의 임계 밀도에 가까워요. 그래서 우리 우주는 평평한 우주입니다. 오징어 땅콩 우주도 아니고 감자칩 우주도 아니고 이런 뻥튀기 우주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뻥튀기 우주가 그냥 이런 식으로 팽창하는 게 아니고 처음에는 감속 팽창을 하다가 어느 순간 가속 팽창을 하는 그런 우주가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현재 우주의 모습입니다. 이제 뭐 우주의 질량 밀도, 암흑 에너지의 양, 그런 것이 알게 됐으니까요. 우주의 미래도 점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이러한 우주, 진공 에너지가 지배하는 우주 상수가 지배하는 우주, 아인슈타인이 결국은 어떻게 보면 옳았던 거죠. 괜히 우주 상수를 도입한 게 아니고 참 잘한 일입니다. 근데 그런 우주에서는 어떻게 되느냐? 우주의 미래는 이렇습니다. 가속 팽창을 하니까 주변에 있는 은하들도 멀어지는데 얼마나 빨리 멀어지느냐? 광속보다 더 빨리 멀어지게 돼요. 그럼 빛이 우리한테 도달할 수 없게 되죠. 우리 은하가 한 1000억 년 정도가 지나면 고립이 되는 시기가 되고요. 우리 은하 안에 있는 별을 만들 수 있는 재료들도 결국 고갈돼 버립니다. 그래서 별의 현성이 멈추고 그 다음에 한 10의 18승 년 정도가 되면 그런 별들도 다 소멸을 해버리고 블랙홀의 흡수가 돼요. 그렇게 만들어진 블랙홀들도 10의 72년승 정도가 되면 서서히 에너지를 잃어서 소멸해버립니다. 그래서 지금 가속 팽창하는 우주에서 예측하고 있는 우주의 모습은 이런 식으로
먼 미래에는 아무것도 남지 않는 무의 우주가 된다는 것이 현재 현대 우주론이 보여주고 있는 우주의 미래입니다. 그렇지만 이게 끝이 아니에요. 너무 암울하잖아요. 그래서 이론하는 그런 학자들이 다른 가능성을 제시해요. 영어로 퀸테센스라고 하는 또 다른 물질을 제안합니다. 이것은 암흑 에너지가 될 수 있지만 진공 에너지랑 다른 거예요. 예. 퀸테센스라는 것은 제5 원소라고 하는 건데요. 아리스토텔레스가 옛날에 하늘에 떠 있는 물질을 갖다가, 그렇죠? 그러니까 달이라든가 그런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하늘에 떠 있는 것은 그것이 땅에 떨어지지 않는 이유는 그것들이 제5 원소 에테르라는 것으로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설명했어요. 그거하고 비슷한 설명이에요. 뭔가 불가사의한 그런 물질이 있어서 그것을 갖다가 그것이 이제 우주의 가속 팽창을 일으키고 있다. 암흑 에너지가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런 곳에서는 다른 가능성이 있어요. 여기 1번은 보통 우주산소가 있는 가속 팽창하는 우주인데 그런 것이 있으면 잘못하면 더 빨리 가속 팽창돼 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또 다른 경우에는 이제 암흑 에너지 양의 시간에 따라서 바뀌면서 다시 수축을 할 수 있는 그런 일이 일어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전히 우주의 미래는 글쎄 아까 보여드렸던 그 모습이 아니라 다른 모습일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주의 미래는 어떻게 될 것이냐 잠깐 얘기했는데요. 결국은 우주 공간에 무엇이 얼마만큼 담겨져 있느냐에 대해서 결정이 되고요. 저희는 약간의 질량을 가진 물질과 그 다음에 많은 양의 암흑 에너지가 현재 우주를 채우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고 그것으로부터 우주가 가속 팽창을 해서 언젠가는 무의 우주로 될 수도 있지만 여전히 다른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우주에 대한 이해를 좀 더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더 많은 연구가 필요하다라는 얘기가 되겠고요. 이게 자연스럽게 그러면 어떤 연구를 하게 될까? 미래의 천문학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파트 2가 되겠습니다. 천문학, 그 다음에 전체 물리학의 미래는 어떻게 될 것인가? 이거는 이 그림은 뭐냐면 이제 그 노벨상을 받은 우주를 연구하는 그 업적들을 갖다 몇 개 좀 가져왔습니다. 다는 아니고 일부분입니다. 생각보다 많은 그런 연구 업적, 그러니까 그들이 이제 이렇게 우주를 다른 방법으로 연구하는 그런 방식에 대해서 주어졌어요. 먼저 빛, 그렇죠? 저희들은 가시광선으로 우주를 보지만 많이 사실은 가시광선 말고도 전자기파, 빛은 다른 파장을 가지고 있고 여러 가지 이름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예를 들면 전파로 우주를 봤을 때, 전파 관측비라는 것을 봤을 때 무엇으로 알 수 있었냐면 펄서라고 하는 중손자별을 갖다 발견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이런 전파 관측 기술을 갖다가 이제 만들어낸 사람에게 이렇게 노벨상이 주어졌고요. 그리고 X선 같은 경우에도 그런 것을 사용해서 블랙홀 전체도 알아내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2002년에 이제 X선 천문학을 연 공로로 또 다른 학자가 노벨상을 받았고요. 빛이 아닌 것으로도 요즘에는 우주를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중손미자와 같은 유령 입자라고 그러는데요. 이제 빛에 가까운 속도로 돌아다니는 그런 입자가 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도 연구를 하고요. 그다음 중력파를 가지고도 우주를 연구합니다. 그래서 우주에서 오는 초신성에서 오는 우주 중손미자를 갖다 검출한 공로로 이런 2002년에 그리고 2015년에 또 이제 노벨상이 주어졌었고 그 다음에 최근에 와서 올해죠. 2017년에 중력파 검출로 우주에서 오는 중력파 신호를 검출함으로써 또 그 새롭게 우주를 볼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노벨상이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천문학의 발전은 이렇게 새롭게 우주를 볼 수 있는 방법이 발전함에 따라서 획기적으로 그냥 발전을 하는 것 같아요. 그것을 노벨상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새롭게 우주를 연구하는 방법이 어떤 것이 있을까? 지금 현재 그리고 가까운 미래에 대한 얘기입니다. 이것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고요. 망원경에 크시면 되겠다. 그렇죠. 그 다음에 우주를 갖다가 시간에 따라서 계속 쭉 보면 되겠다. 우주의 동영상 같은 걸 갖다 연구하면 되겠다. 그것이 되겠고 세 번째는 방금 전에 얘기했던 빛이 아닌 방법으로 우주를 연구하면 되겠다라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에 대해서 각각 또 설명해 드릴게요. 먼저 이제 큰 망원경입니다. 거대 시설, 기기, 천문학에서 거대 천문학이라고 제가 불렀고요. 한마디로 말해서 지금 현재 천체 망원경 굉장히 크죠. 이만큼 큰데 미래는 훨씬 더 큰 천체 망원경 가지고 우주를 본다는 얘기입니다. 가까운 미래는 어떻게 될까요? 거대 마젤란 망원경이라는 것을 소개해드리고 싶은데 이것은 한 25m 구경을 가지고 있는 망원경입니다. 아까 켑 망원경 10m 정도라고 했죠. 여기 보면 거울이 7개가 있는데 그 거울 하나하나가 켑 망원경의 거울 크기하고 비슷비슷한 거예요.
한 2022년 정도에 가동할 예정이고요. 지금 현재 한국이 뭐 미국과 호주와 함께 개발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짓고 있는 그런 망원경이에요. 이것은 이제 제임스 웹 스페이스 텔레스코프라고 하는 또 우주 망원경입니다. 이 방사경의 크기는 약 6.5m가 되고 2.4m의 허블 망원경의 3배 가까운 그런 훨씬 큰 망원경이 되겠고요. 감도도 많이 좋습니다. 이것은 더 가까운 미래에 실현될 거예요. 2018년 말에 발사 예정으로 있습니다. 제가 한 1996년쯤에 우주망원경 연구소라는 미국에서 이제 일했었는데 그때 제가 JWST를 준비하기 위한 그런 일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JWST와 같은 큰 우주망원경이 있으면 우주의 모습은 어떻게 될 것인가, 보일 것인가를 갖다 많이 연구를 했었고요. 20년이 흘러서 이제야 발사가 되는 거죠. 예. 이런 거대한 망원경이 있으면 희미한 천체, 멀리 있는 천체까지 볼 수 있기 때문에 우주 빅뱅 후에 최초로 탄생한 최초의 은하라든가 별과 같은 그런 천체를 볼 수 있게 될 거예요. 그래서 우주 천체의 역사를 그 시초까지 이제 볼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다음은 시간에 따른 것인데요. 야동 천문학입니다. 밤야자 동자니까 밤 하늘을 갖다가 동영상으로 찍는다는 얘기니까요. 이렇게 밤 하늘의 모습을 눈을 부릅뜨고 계속 시간에 따라서 관측하는 얘기를 되겠습니다. 그래서 또 다른 창이 이제 시간이라는 것인데 지금까지 보통 천문학은 어느 한 시점에서의 우주의 모습을 사진을 찍었죠. 그렇지만 여기서 보여주는 것 같이 우주는 좀 더 역동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우주망원경은 스위프트라고 하는 감마선 천체를 보는 우주망원경인데요. 이렇게 이제 번쩍번쩍 빛나는 것은 감마선 폭발 현상이 일어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옆에는 2006년 그렇게 돼 있고 계속 이러한 새로운 폭발들이 우주에서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정적인 우주만 봤다면 볼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주는 역동적이다 생각보다. 그래서 우주를 시간에 따라서 보게 되면 새로운 사실을 알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을 쉽게 알 수 있는 그런 그림이 되겠습니다. 음악이 좋네요. 예, 그 감마선 폭발 말고도 이렇게 갑자기 나타나는 천체 초신성이라는 것이 있고요. 뭐 1999년에 우리나라 초신성 탐사 옛날 얘기를 조금 하게 되면 이것은 이제 서울대학교 연구진이 이명균 교수님, 뭐 박찬범 교수님 그런 분들이 이제 초신성 탐사를 해서 초신성을 발견을 한 그런 그림입니다. 약 한 달 간격으로 사진을 찍어요. 은하들을 갖다가. 그래서 맨 저쪽에 있는 사진에서는 보이지 않았지만 가운데 사진에서 화살표에 보이는 새로운 천체가 나타났잖아요. 아, 그것을 보고 초신성이구나라고 알게 되는 겁니다. 1990년에 이루어진 탐사인데 그때가 사실은 이제 조선시대 때 우리나라에서 많은 천문 관측을 했는데 그때 초신성을 찾은 뒤에 최초의 이제로 보는 찾은 그 초신성이 되겠고요. 1990년만 해도 초신성을 이렇게 찾은 예가 한 200개 정도가 됐어요. 적지 않은 양이지만 그래도 초신성을 찾은 것만 해도 어느 정도 의미 있는 그런 연구 결과였어요. 그런데 그 후로 7년이 지난 2016년에 이르러서는 1년에 발견이 되는 초신성의 숫자가 6,000개로 엄청나게 늘어나게 되는 거예요. 미래에 가면 이것이 수만 개, 수십만 개로 늘어날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초신성 발견보다는 다른 방식으로 초신성을 갖다가 연구해야 되는 필요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초신성을 갖다 그냥 발견하는 게 아니고 초신성이 발견이 폭발하는 모습을 갖다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따라가면서 초신성의 특성을 제대로 파악하는 것이 더 훨씬 의미 있는 연구가 되었고요. 이것은 저희 연구그룹에서 NGC 244이라고 하는 8천만 관년 떨어져 있는 곳에 있는 은하에서 나타난 초신성의 동영상을 찍었던, 그렇게 해서 이제 좋은 연구 결과를 냈던 그런 사진입니다. 여기 동그라미 한 점에서 뭔가 밝은 점이 나타나게 되죠. 그것이 초신성 폭발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점점 그 초신성 빛이 시간에 따라서 사그라드는 것을 볼 수 있고요. 여기서도 조금 있으면 나타납니다. 초신성이 나타났죠. 점점 밝아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그리고 최대 밝기를 좀 유지하다가 점점 그 빛이 사그라지는 모습을 보일 수 있고요. 그리고 쏙 없어지는 모습을 곧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뭐 그 조그마한 망원경 가지고도 할 수 있었던 그런 연구였고요. 이런 걸 가지고 흥미로운 사실을 알 수가 있는데, 예를 들면 제1A형 초신성, 아까 그 우주론 연구에 사용되었던 그런 같은 경우에는 어떤 식으로 이제 폭발이 일어나냐면, 지금 천문학 교과서나 그런 곳에서 소개된 것은
백색 외성과 그 옆에 적색 거성이라고 하는 큰 별이 있을 때 백색 외성이 적색 거성의 가스를 갖다 급격하게 빨아들이면서 일어나는 폭발이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다른 가능성도 있습니다. 적색 거성이 아니고 보통 별이 옆에 있어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다. 아니면 백색 외성끼리의 충돌로 인해서 일어나는 폭발일 수 있다. 그런 가능성이 있는데 교과서에서는 적색 거성에만 나와 있죠. 저희들이 그렇게 아까 그 초신성의 광도 곡선을 갖다가 시간에 따라서 추적을 하면서 연구한 결과 어떤 결론을 얻느냐면 이것은 아니고 옆에 있는 나머지 두 가능성이 맞다. 특히 모통별이 있는 경우 같다. 그런 연구 결과를 얻을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우주를 갖다가 초신성을 갖다가 시간에 따라서 저렇게 동영상으로 보게 되면 그 동안에 맞다고 생각했던 그런 사실이 아닌 새로운 사실을 또 알 수 있는 거죠. 이렇게 시간에 따라서 우주를 탐사하는 그런 망원경 중에 이제 대표적인 것이 이제 라지 시놉틱 서베이 텔레스코프라는 LST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아직도 건설 중에 있고요. 2024년에 가동 예정입니다. 망원경 크기는 구경은 8.4m니까 지금 현존하는 제일 큰 망원경 수준인 밖에 되진 않지만 이 망원경은 어떤 특징이 있냐면 매우 넓은 시야를 가지고 있어요. 얼마나 그 넓은 시야냐면 허블 망원경으로 보는 그 아까 허블 울트라 디필드 있었잖아요. 그것을 갖다가 한번 관측하면 5,000개를 볼 수 있을 만큼 넓은 시야를 갖다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우주의 모습을 갖다가 시시각각 굉장히 희미한 천체까지 보이게 찍을 수가 있고요. 넓은 시야를 찍어야 되니까 카메라도 엄청나게 크고요. 320억 화소로의 그런 카메라를 고성능 카메라를 사용합니다. 하루에 15테라바이트 정도의 그 데이터가 나오고요. 보통 컴퓨터에 달려 있는 하드디스크 그 용량이 한 1테라바이트가 정도가 되니까 하루에 PC 15대 정도 분량의 데이터가 계속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엄청난 양의 데이터입니다. 그것을 사용해서 이제 암흑 에너지라든가 초신성 그런 연구를 갖다 많이 할 수 있게 되고요. 이렇게 이제 앞으로는 동영상을 찍게 되면 아무래도 프레임 수가 많으니까 데이터 양이 엄청난 거예요. 그래서 데이터를 잘 다룰 수 있는 컴퓨터 기술이 같이 따라가야 되니까요. 미래의 천문학에서는 이렇게 컴퓨터 기술이 많이 많이 이제 접목이 될 것이고요. 지금 현재도 그렇습니다. 이런 시간에 따라 이제 우주가 변하는 모습을 연구하는 사람들은 현재도 나는 컴퓨터 엔지니어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면서 이제 연구를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우주의 지도를 만들게 되면요, 우주 초기에 밀도 요동이 지금 현재 우주에서 이런 식으로 우주의 거대 구조를 갖다 결정하게 되고요, 약 한 150메가파섹 정도의 그 공간 같은 걸 갖다가 조금씩 만들게 돼요. 그것을 통해서 암흑 에너지의 양도 이제 추정할 수가 있는데 이런 것들 상에서 암흑 에너지의 전체를 밝혀나가는데 더 도움이 되는 연구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초신성도 많이 발견이 되고 그 특성도 알게 되니까요. 초신성을 이용한 우주 암흑 에너지의 성질을 찾기 위한 그 측정의 이제 전밀도도 훨씬 높아질 것이고요. 미래의 탐사를 통해서 한 2030년도에 가면 아마 암흑 에너지의 측정 전밀도가 어느 정도로 될 것이냐면 여기서 볼 수 있다시피 저 정도로 지금 현재보다 10배 이상 좋아질 것으로 보이고요. 이 정도가 되면 아마 암흑 에너지의 전체는 대략 알게 될 것 같아요. 그렇지만 더 향상을 시켜야 될 테니까 그래야 정확한 값이 나오겠죠. 연구는 멈추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 다음 분야는 이런 것입니다. 신관측기술 천문학, 신기 또는 신기한 천문학이 되는데요. 보통 이런 식으로 보지만 다른 식으로 우주를 보면 다른 식으로 보이겠죠. 그런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중력파가 되겠고요. 중력파는 일반 상대성 이론으로 예측이 되는 중력을 매개하는 파동이 되겠습니다. 시공간의 뒤틀림이 전파되는 것이라고도 볼 수가 있고요. 이렇게 두 개의 블랙홀이 충돌하는 과정에서 시공간이 뒤틀리면서 그것이 전파가 되면 이제 중력파로 관측이 될 수가 있고요. 그런 중력파를 갖다가 지난 반세기 동안 계속 찾으려고 많이 노력을 해왔는데 드디어 2015년 9월 14일에 중력파 검출에 성공을 하게 됩니다. 이게 중력파 신호가 되겠고요. 그 소리로 바꾼 것이 그겁니다. 소리는 주셔도 괜찮은데 이것은 이제 어떤 사건에서 기인한 것이냐면 두 개의 블랙홀이 충돌하는 과정에서 나오는 중력파라고 생각되고 있어요. 얼마만큼 큰 블랙홀이냐면 태양보다 한 30배 정도 더 무거운 블랙홀 두 개가 충돌하는 과정에서
충돌하면서 합체가 됩니다. 그때 발생하는 중력파가 되겠습니다. 이런 블랙홀 주변에는 글쎄 블랙홀이니까 빛이 안 보여요. 그렇지만 이제 그것을 볼 수 있는 것은 중력파입니다. 이것을 이제 녹색은 이제 중력파 파동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두 개의 검은 블랙홀이 서로 가까이 다가가면서 합체가 되면서 강한 펄스 신호가 나가게 되고요. 그것이 우주 전역에 퍼져나가게 되면서 지구학에까지 도달하게 되죠. 이 중력파원은 지구로부터 약 13억 광년 떨어진 곳에서 나타났다고 생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13억 년을 갖다가 계속 날아와서 지구를 통과하게 되고요. 그러면서 지구의 시공간을 약간씩 흔들어 놓습니다. 그 흔들림을 포착을 한 것이죠. 저렇게 많이 흔들리진 않고요. 사실은 실제로 아주 미세하게만 흔들립니다. 그것을 하기 위해서 레이저 간섭계라는 기술을 가지고 저렇게 이제 커다란 검출기를 만들어서 관측을 하였습니다. 중력파 관측만으로도 이제 알 수 있는 사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뭐 중력파를 낸 천체의 질량, 그 다음에 대략적인 거리와 위치, 그런 것이 되겠고요. 중력파 발생 천체의 물리적 특성은 어느 정도 알 수 있는데 여전히 알 수 없는 것들이 많아요. 만약 중력파 신호와 그 전자기파 신호를 갖다 다시 조합할 수 있다면 훨씬 더 많은 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지금까지 그렇지만 안타깝게도 지금까지 발견되어 왔던 중력파 그런 천체들은 모두 블랙홀의 충돌이었고, 그런 것에서는 전자기파 신호가 검출이 되지 않았는데요. 유력한 그런 전자기파 신호를 낼 수 있다고 생각되는 그런 천체는 중선자별의 충돌입니다. 중선자별이 두 개가 충돌하는 것이죠. 이런 식으로요. 중선자별은 무거운 별이 폭발하면서 남긴 잔해인데 굉장히 무거운 고밀도의 천체입니다. 굉장히 무겁진 않고 고밀도의 천체입니다. 그것들이 충돌하게 되면 중선자들이 붙어 나가겠죠. 그래서 그것들이 주변에 있는 원소와 융합을 하면서 무거운 원소들을 만들게 됩니다. 금이라든가 티타늄이라든가 우라늄과 같은 원소를 만들게 되고요. 그런 원소 중에서 방사선 동위 원소들이 있으면 그것들이 에너지를 내면서 빛을 내는 킬로노바라는 현상까지 이제 발생하게 돼요. 킬로노바는 번역하면 어려운데요. 뭐 초신성은 슈퍼노바, 그렇죠? 킬로니까 천인데 천신성이 되는데 어감이 안 좋고, 그렇죠? K 신성 그러면 좀 괜찮은가요? 모르겠어요. K라는 단어를 싫어하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또 이제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2017년 그런데 8월 17일에 드디어 이렇게 중선자 별 충돌에 의해서 오는 중력파가 최초로 검출이 되게 됩니다. 중력파 신호뿐만 아니라 약 2초 후에는 감마선 신호까지 포착이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중력파 신호와 감마선 신호로부터 알 수 있는 것은 중력파 신호를 낸 것이 대략적으로 저 정도 위치에 있다라는 것밖에 알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정확하게 어떤 천체에서 오는지를 알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가시광선으로 이제 그 신호를 포착해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전 세계 천문학자들이 남반구에 망원경을 가지고 있는 천문학자들이 열심히 찾았어요. 그래서 중력파 신호 발생 11시간 후에 드디어 이제 대운 천체를 찾게 됩니다. 그러면서 정확하게 저기에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됐고요. NGC 4993이라고 하는 은하에서 이런 전파 신호가 그 중력파 신호가 왔음을 알게 되었고요. 그 후에 저희 연구그룹에서도 이제 추적 관측을 시작해서 킬로노바 특성을 실제로 가지고 있는 건지, 그 가시광선 신호가 그런 보내는 천체가 킬로노바 특성을 가지고 있는지 연구를 했습니다. 그리고 X선 관측이 이루어져서 이제 중력파 신호 발생 9일 후에 X선에서 이 천체가 발견이 되고요. 그 다음에 16일 후에는 전파에서도 이제 발견이 되죠. 우리나라 추적 관측 같은 경우에는 뭐 그 중력파 신호 발생 약 21시간 후에 호주에서 이제 저희 관측을 시작했고요. 그때 이제 0.43m의 작은 망원경입니다. 이상간 망원경이라는 것으로 이제 관측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 중력파를 내는 천체의 신호를 갖다 포착하는데 성공했고요. 참고로 이상한 망원경은 이제 저희 서울대학교 천문학과를 은퇴하셨던 이상학 교수님이 이제 기부금을 주셔서 만들 수 있었던 그런 이제 망원경입니다. 여러분도 기부금이 있으면 한번 저희한테 주시면 좋은 연구 시설 많이 만들어서 좋은 연구 결과 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무래도 작은 망원경이니까 초기 관측은 괜찮지만 좀 더 이게 킬로노바라는 건 점점 어두워지니까요. 좀 더 큰 망원경으로 추적 관측이 필요하고요. 그래서 한국천문연구원에서 지금 외계 행성 탐사를 원래 위해서 이제 만들어서 지금 가동 중에 있는
KMT-넷이라고 하는 1.6m 망원경을 사용했습니다. 이것은 칠레와 남아공 그다음에 호주 세 군데에 있기 때문에 거의 뭐 돌아가면서 하루 종일 관측을 하는 수 있는 그런 좋은 망원경이죠. 그것을 가지고 계속 추적 관측을 해서 저희들이 이제 이 중류파 천체가 내는 빛이 결국은 킬로노바, K 신성과 같은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뭐 저희만 사실 연구한 건 아니고요. 워낙 흥미로운 그런 연구이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달라붙었어요. 중력파 천문대 3대, 그 다음에 지상에는 천문대 관측시설 70개, 우주 망원경 7개가 동원이 됐고요. 45개국에 3,600명쯤 되는 천문학자들이 이제 연구를 했어요. 혹자는 이게 뭐 세계 천문학자의 10%, 20% 정도가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실제로 그런 것 같지는 않아요. 주변 사람들을 보면 그렇지 않아요. 그렇게 해서 이제 많은 연구가 이루어졌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GW170817, 그러니까 2017년 8월 17일에 발견했다고 해서 GW는 그래비테이션 웨이브, 중력파의 약자입니다. 그렇게 이제 이 전체를 부르는데 이것을 이 관측을 통해서 이 충돌, 중력파를 통해서 이제 충돌하는 천체들이 중손자별만한 질량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고요. 그것을 파생하는 예측되어 왔던 그런 물리 현상들을 갖다가 가시관선 관측을 통해서 또 발견할 수 있었기 때문에 중손자별 충돌이라는 현상이 실제로 존재하는 것이구나라는 것을 갖다 알 수 있는 그런 궁극적인 그런 증거를 갖다 댈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킬로노바라고 하는 K 신성이라는 것도 사실은 이제야 제대로 최초로 관측이 된 거예요. 그 전에 후보들이 있었지만 긴가민가했는데 그 킬로노바라는 것이 실제로 존재하는 것을 이제 처음으로 알게 됐고요. 중력파를 이용하면 또 우주론도 연구할 수 있어요. 그것을 한번 시도한 첫 사례가 되겠고요. 그리고 이제 중손자별이 충돌되면 무거운 원소를 갖다가 많이 만들어낸다고 했죠. 실제로 금이 어디에서 생겨났냐, 제 결혼 반지인 티타늄 같은 것도 이제 어디서 생겨났느냐, 그것은 지금까지 수수께끼였는데 유력한 그런 후보가 중손자별의 충돌이었습니다. 이번에 중손자별 충돌을 실제로 이제 증명해 보임으로써 존재한다는 것을 증명해 보임으로써 이게 무거운 원소의 기원에 대한 연구도 제대로 이제 더 활발하게 이루어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력파 관측만으로는 알 수 있었던 사실이 한정적이었는데 다른 전자기파 관측과 결합을 시켜보니 훨씬 많은 사실을 알게 되었고요. 그래서 여러 신호를 갖다가 조합을 해서 하는 다중 신호 천문학이라는 것이 이제 탄생을 하게 됩니다. 이제 새로운 그런 연구 분야가 생겨난 거죠. 그래서 앞으로는 중력파, 그 다음에 가시관선이나 적외선, X선, 감마선을 갖다 모두 조합해서 천체 현상을 연구하는 다중 신호 천문학의 시대가 이제는 더 열릴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초신성 폭발이나 아니면 중손자별의 충돌, 그다음에 블랙홀과 중손자별의 충돌 같은 그런 급격하게 변하는 천체 형상들을 갖다가 이제 제대로 이해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중성자별의 충돌까지 봤고요. 그렇지만 아직까지 하지 못하는 일들이 많습니다. 중력파 검출기의 감도도 아직도 낮고요. 더 높일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중력파가 검출기가 여러 대가 있어야지 중력파를 내는 천체까지의 위치를 갖다가 제대로 측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더 많은 중력파를 그 중력파 검출기를 갖다가 만들려고 하는 이제 노력들이 많이 있고요. 일본과 같은 경우에도 카그라라고 하는 중력파 검출 장치를 조만간 내년쯤에 시험 가동하는 그런 예정으로 있고요. 우리나라에서도 이런 것을 하면 좋을 텐데 사실 그 계획들은 있지만 아직까지 계획들이 있어서 이렇게 열심히 좀 진행해 보려고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제 이런 중력파 검출기를 우주에 띄우는 그런 계획도 있습니다. 우주에 띄우면 아무래도 지구는 흔들리잖아요. 그런 흔들림이 주요한 중력파 검출을 방해하는 요인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지만 우주에 중력파 검출기를 갖다 놓게 되면 그런 지구의 흔들림과는 상관없이 중력파를 갖다 연구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주에 그런 중력파 검출기를 띄워놓고 서너 개를 띄워놓고 굉장히 멀리 수백 킬로미터를 갖다가 떨어진 곳에서 각각 독립적으로 작동을 시키면 훨씬 더 미세한 중력파 신호까지 잡아낼 수 있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알 수 있는 것들은 아마도 이제 거대 질량 블랙홀, 그런 것들은 어떤 블랙홀이냐면 태양 질량의 한 15배 되는 엄청난 블랙홀인데
그런 것들이 성장해 나가는 과정도 좀 더 제대로 규명할 수 있을 것이고요. 그 다음에 초기 우주에서 나오는 중력파 배경 복사도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예, 그리고 이제 저희들은 이제 우주를 초기 우주까지 보게 되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우주 배경 복사라는 게 있죠. 우주의 나이 약 40만 년쯤에 발사된 우주 배경 복사가 있는데 그 이전의 우주는 가시광선이나 전자기파를 볼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중력파를 이용한다면 그 이전 우주까지도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이제 미래의 중력파 그다음에 다중 신호 천문학이 많은 활약을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럼 우주의 미래와 우리의 미래, 그렇죠? 제가 미래 관측 시설에 대해서 여러 가지 소개를 했고요. 일부 시설들은 한 수년 후에 이미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시설들이죠. 망원경의 대형화는 계속 될 것입니다. 지금은 30m 망원경을 만들고 있지만 나중에는 1000m 망원경도 100m 망원경도 생기겠죠. 그렇게 됨으로써 이제 우주에 대한 사실을 좀 더 잘 알아가게 될 것 같고요. 새로이 우주를 연구하는 방법 그런 것도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뭐 중력파에 대해서 설명했는데 뉴트리노라고 하는 그 입자를 검출해서 우주를 연구하는 방법도 지금 많이 개발되어서 실제로 이제 그런 뉴트리노 천문대라는 것이 가동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천문학이 굉장히 우주를 연구하는 한 분야가 발전을 하고 있다라고 할 수 있겠고요. 이렇게 함으로써 우주의 미래에 대한 그러니까 중력파를 가지고 할 수 있고 은하의 분포로도 가지고 할 수 있는 우주의 미래 암흑 에너지 전체를 밝혀내서 우주의 미래를 갖다가 좀 더 정확하게 알아낼 수 있는 날이 올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이제 우리가 이제 먼 훗날에 어떻게 될 것인지 알 수 있을 것이고요. 그런 날이 이제 언젠가 찾아오기를 고대하면서 강연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다음 주 마지막 강연은 미래의 기원이라는 주제입니다. 미래과학이라는 주제를 다루면서 저희가 과학적으로만 달려왔다면 다음 주는 과학과 철학과 상상력이 결합된 재밌는 주제가 될 것 같은데요. 이 강연을 통해서 1%의 아쉬움이 있으셨다면 다음 주에 모두 충족이 될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고맙습니다.